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대중문화의 시대. 우리가 보통 흔히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중문화를 정의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차원에서 대중문화 하면 제일 가까운 것이 결국 두 가지죠. 바로 이제 영상 매체, 특히 영화와 이제 청각 매체인 음악, 대중음악. 이 20세기의 이 영상 매체의 총화인 영화와 이 대중음악 이 두 개야말로 사실상 대중문화의 견인차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한국의 대중문화사에서 바로 이 영화와 대중음악이 본격적으로 어떤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은 1926년 여름에서 가을입니다. 26년 8월 4일 날 그때가 그 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상한 해였어요. 일단 일본에서는 이제 히로히토 천황이 즉위했습니다. 이제 바로 쇼와 시대가 열렸죠. 그놈의 히로히토. 일본도 이제 일본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황이 그 이후로도 이제 근 60년을 통치하게 되는 일본 제국주의 전쟁과 일본 제국주의 패망 모두를 다 겪게 되는 히로히토 천황이 그 적이었고요.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순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조선 마지막 임금이 이제 좋죠. 그래서 이제 순종의 장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해 초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수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끌벅적했고 또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광주 만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광주 학생운동 그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라가 또 한 번 또 뒤집어졌습니다. 상반기에. 근데 그 순종의 장례식장을 깨서 다시 이제 그 제2판 3.1 운동을 일으키려는 어떤 그런 또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런 굉장히 그 뭔가 어수선하면서 어떤 것도 정리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해 8월 4일 날 동아일보 특종으로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던 관부 연락선상에서 윤심덕과 김우진이 동반 투신 자살을 했다라는 속보가 뜹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윤심덕은 뭐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뭐 많이 아실 테니까. 윤심덕은 거의 1세대 여성 유학파, 특히 음악에서는 최초의 1세대 그 유학파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제 신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유의 내론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그 식민지 사회에서 많은 사고를 쳤어요. 이미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당시 와세다대 영문과에 잠시 몸담고 있었던 김우진은 목포 최고 갑부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놈의 그냥 가문을 이어서 이렇게 집안을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연극에 미쳐가지고 연극을 하겠다는 이제 연극 연출가였는데 이 친구는 당연히 이제 유부남이죠. 이 둘이 식민지의 문화 엘리트 두 명이 현해탄에서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은 사실은 그 이후에 한국 대중문화사 100년 동안을 다 털어도 이보다 더 큰 스캔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비유하지만 지금 시대로 하자면 이제 박찬욱 감독하고 조수미가 알고 보니 내연의 관계에 있고 이 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하면서 동반자 사랑을 가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나면 진짜 이 나라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충격을 갖고는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캔들이 왜 큰 스캔들이냐면 사실 그때는 이제 이 나카지마 유조라는 그 일본의 그 소설 작가가 만들어낸 어떤 이런 정사의 풍조가 좀 있었어요. 왜? 그 가장 비극적 사랑의 결론이 뭐냐면 둘이서 동반자 살아는 거거든요. 어? 일본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 그런데 소설에나 있는 얘기지. 근데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 이 나카지마 유조풍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퇴폐주의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 그것도 두 명이 그때는 자살 사건 많았어요. 그냥 그 당시 신문들 뒤지게 보면요, 그냥 뭐 뻑하면 명월강 기생 누가 또 기생들은 꼭 우물에 빠져 죽어. 우물에. 기생들이 뻑하면 자살했어요. 웬만한 자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명의 엘리트 남녀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명은 유부남이고 한 명은 자유외래연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음악과 연극종에 촉망받는 대표 주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아직까지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식민지 문학에 던진 파문은 엄청 컸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냥 인구의 이 장안의 술집의 안주로 수없이 이제 씹힐 판인데, 그로부터 약 보름 뒤에 자살한 윤심덕이 죽기 직전에 취입했다라는 음반이 하나 출시됩니다. 근데 그 음반의 제목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의 찬미였다. 이거 맞지? 이건 완전 확신범이죠. 이미 이제 자살을 이미 딱 염두에 두고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자살의 실행을 옮기고 자살한 뒤에 음반이 나왔다.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또 이 대목에서 이 한반도 특유의 묻지마 쇼핑에 이제 이 광란이 시작됩니다. 안 사고는 못 빼기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안 살 수가 있겠어요? 예. 그 전까지 우리는 물론 음반은 이미 1908년부터 한반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만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람이 가정에서 쓸 수는 없었어요. 아주 부유한 일본인 집이라든가 아니면 장안의 아주 큰 다방 뭐 이런 공공 장소에서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이 음반을 사고 이렇게 그 하드웨어인 유성기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판만 사면 뭐 합니까? 이 판을 들으려면 하드웨어인 유성기를 사야 되잖아요. 이 값비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진짜 미친 듯이 그 광풍일 정도의 그 신드롬이 불면서 사들이 들고 그냥 연일 이 유성기 수입사는 간판에 뭘 붙였냐면 뭐 유성기 일시 품절, 아무날 다시 재입고 뭐 이런 글 붙이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이 그 동반자살이라는 죽음의 신드롬이 식민지 한반도에 처음으로 이제 음반 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 오게 되었어요. 이걸 이른바 사이찬미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의 자살 사건은 이제 딱 두 달 뒤
그해 26년 10월 1일 날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종로 3가의 단성사에서 영화가 한 편 개봉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폭발적인, 물론 영화는 이미 1903년부터 이 서울 시내에서 암암리에 조금씩 상영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영화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활동 사진이죠. 풍경들 쭉 찍은 거 한 10분짜리. 근데 그런 건 주로 이제 이렇게 그 판촉용 행사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본격적인 영화라고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919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제 영화관 문화가 만들어진 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인 감독과 한국인 작가, 한국인 배우에 의한 어떤 영화 한 편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흥행을 만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단성사에 경성 본청에, 경찰청 본청에 기마 경찰대가 매일 투입돼서 그 밀려드는 관객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종로 3가에서 동대문까지 일대가 아수라장을 만든 거죠. 뭐 그때야 뭐 이렇게 그 모바일로 뭐 예매할 수도 없고 예매라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현찰 박치기 현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그냥 장사진을 갖다 그냥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한국 영화사라고 부를 만한, 비록 그 한국인 손에 만들어진 영화는 의리적 구투라는 1919년 작품이 있음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사실 본격적인 의미에서 한국 영화로 보기는 어렵고 진정으로 한국 영화와 한국 영화 산업의 시대는 바로 이 작품 춘사 나홍규의 아리랑으로부터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두 개의 사건이 1926년 그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 2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 자, 우리가 이 두 개의 그 대중음악과 영화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봅시다. 이 영화와 대중음악이라는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이미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1895년도에나 만들어진 이제 인간이 만드는 최후의 장르라고 할 수, 제7 예술이라고 하죠. 최후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신상이에요. 예술 장르로 보자면 신상품인데 이러한 어떤 생소한 어떤 문화가 아직까지 사회와 정치, 경제 체제가 굉장히 그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식민지 조선에서 순식간에 대중들에게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을 좀 따져보자면 뭔가 그 이전 상태에 근원적인 뭔가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적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이때에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한반도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전 시대까지 우리가 19세기까지 이 한반도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먼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 혼란의 일제 강점기 초기 이 20년 동안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게 돼요.
결국 어떤 새로운 시간, 이 시간은 이제 어떤 철학자가 근대의 어머니라는 그 표현까지도 쓰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전까지와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간을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것은 굉장히 근원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물로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시대까지 사유하지 못했던 시간을 이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어떤 거냐면요, 이제 시간의 형태를 따져봅시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시간 단위를 썼냐? 공식적으로는요, 우리가 쓴 시간 단위는 대한제국 1907년 대한제국 전까지 조선 왕조의 고종 때까지는 시현역을 썼습니다. 이 시현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국의 황제가 딱 되면 이제 그 해의 이 달력을, 그 해의 이 시간표를 조선의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폐하고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서 써야 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권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지배한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시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대로, 내가 책정한 시간대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면 내가 권력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연날까지는 일해, 새끼들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도 돼. 요 날은 제사 지내. 중국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 그래도 해야 돼. 그게 시연력이에요. 근데 이 조선 왕들이 굉장히 잔대가리가 좋았어요. 이게 이 시간만 보더라도 이 조선과 이 그 중국 명청의 그 제국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아유 그것도 거부하면 또 형들이 화내니까 그들을 시행하겠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그대로 안 해. 또 내부에서 우리끼리의 우리하고 시차도 많이 나고 저립 일들이 다 다른데 중국하고 조선하고 어떻게 같은 달력을 쓸 수 있냐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실적에 맞는 향력을 내부에서 몰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 걸 쓴 거야. 객관적으로는 시현력을 쓴 걸로 치고, 공식적으로는 실제로는 또 우리 조선왕이 또 밑으로 이제 이 각 부서들한테 달력을 연초에 보내야 되잖아요. 국가 그 시스템 스케줄을 이렇게 쭉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우리가 또 사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쓴 달력을 쓴 거예요. 이걸 이제 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고종이 이제 태양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서구의 태양력을 받아들여서 이 질서를 이제는 왜냐면 이제 대한제국 시대 보면 청나라도 이제 맛이 갔고 청일 전쟁에서 패한 지 오래됐고 이제 굳이 이제 시현력을 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사실은 일본이 받아들인 것이지만 태양력을 그때부터 공식적인 요법으로 대한제국 시대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옛날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우리 민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설날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태양력에 의한 양력 설날은 쓰는 놈들은 친일파다, 매국노다, 그랬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의식 속에선 식민지 시대의 암암리에 내가 음력 1월 1일 태음력으로 1월 1일 설을 세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시간의 지배를 거스르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태양력의 우리 도입은 1910년 그 한일 강제 병합 때가 아니고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1907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력에는 그 좀 그런 좀 묘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거는 이제 왕조의 얘기고요. 또 이미 조선 후반기부터 실제적인 또 민중들은요 다른 또 역을 스스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선 밀렵과 만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일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대중들이잖아요. 농사 짓고 이런 사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어떤 일련의 생산 일년이라는 것을 생산하는데 가장 그 요긴하고 중요한 지점들을 정리해 놓은 만세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시간 체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 근대로 오기 전까지 그 착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세력은 뭡니까? 이제 지금 아직도 만세력은 살아남아 있는 영역이 있죠. 예? 사주 보는 거. 이게 만세력에 기반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세력은 그럼 태양력이냐 태음력이냐 이제 이 보면 만세력은 기본적으로는 태양력인데 태양력하고는 또 꼭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태양력인데 또 태음력을 받아들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세력도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이 시간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단 시간 자체가 사실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의식 속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볼 거냐. 왜냐면 한 해의 시작을 정해야 그 뒤에 날짜 시간 단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태양력에서는 1월 1일 00시를 기해서 한 해의 시작인데 그럼 그 00시의 기준은 또 뭐냐? 동경표준시냐 경성표준시냐. 그런데 이때 태양력은요 동경표준시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해가 시작하는 1월 1일 00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의 황도상으로 보면 00시가 00시 00분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12월 30 아직까지 12월 31일 밤 11시 28분이에요. 이러는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32분간의 가짜 시간을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향력은 그에 비해서 향력은 어떻게 보느냐. 음력 1월 1일 자시 를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럼 음력 1월 1일이 만약에 양태양력으로 1월 28일이라면 정확하게 한 해의 시작은 1월 27일 밤 11시 32분, 11시 28분이에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양력은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해 2월 6일 내지 7일 입춘 절입시, 뭐 16시 37분, 그때 매년 달라지니까 절입 시간이.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이 이렇게 어떤 역을 잘못해서 다 달라짐으로 시간 체제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근대적인 시간의 약속은 사회적 약속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부산 가는 기차가 아침 6시 월화수목금토 아침 6시 첫 차가 출발한다는데 그 6시가 어떤 시간 기준이냐 따라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식민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태양력에 입각한 그리고 동경표준시에 입각한 일본의 시간 체제 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를 장악하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낮 12시 정각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대포를 쐈어요. 매일. 이걸 이제 오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뻥 터지는 이 소리가 터지는 시간이 낮 12시 00분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포의 시작이 어쩌면 드디어 한반도가 일본의 책정한 시간 단위대로 살게 되는 것에 어쩌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다. 그런 시간의 재구성이 일어나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설날은 당연히 사실상 그 전해 31일 11시 28분이 되는 시간을 우리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이제 기준을 잡게 됐을 것이고요. 이제 일본의 기준으로 설날이 설정됐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는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생존하기 위한 시간은 너의 태양력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모든 체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학교가 문을 열고 관공서가 문을 열고 차가 다니고 교통수단이 다니고 하지만 민간의 영역,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거부하겠노라. 이런 것이 이제 몰래 일본 가는데 몰래 음력서를 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의 저항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공간을 재배치하게 되는 철도가 깔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근대적인 생산물들이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계예요. 이제는 오포는 하루에 한 번밖에 시간을 알 수 없잖아. 근데 시계는요. 이제 우리의 삶의 단위를 시간 단위, 나아가 분 단위로 재구성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근대의 산물이에요. 초기의 시계는 시간 단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12시간 곱하기 2 시간 단위로만 생각이 돼요. 시간만 해도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아티큘레이션이에요. 하루를 24개로 쪼개서 생각한 거니까.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쪼갰습니까? 12개로 쪼갰잖아요. 2시간 단위로. 근데 시간 단위가 있을 때는 시간 단위만 해도 24개로 쪼개는 거거든요. 삶이 2배로 정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분침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3600분의 1로 분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계가 왜 오포를 샀냐면 오포가 매일 시계는 조금씩 틀려지니까 오포에 맞춰서 낮 12시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의 보급은 처음에는 그래서 시계는 굉장히 비쌌고 정말 그 제일 어쩌면 한국의 근대의 첫 번째 표정에서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개인적 사치품이 시계입니다. 시계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비록 이 바뀐 상황,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 이 한반도의 지배 계층에 속한다는 것, 이 새로운 시간 단위를 나는 향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제 중산층 이상이 결혼할 때는 꼭 여자 쪽에서는 남자 집에 시계를 혼수로 선물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혼수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빨리 이 체제 안으로 편입해서 남편이 출세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